한국인들이 유독히 췌장이 작다, 서구인들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체구가 크니까 그만큼의 췌장이 큰 건데 우리는 이 체구에 췌장만 클 수도 없는 건데 비율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당뇨 인구가 생기는 걸까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 네. 정상인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했는데 같은 체격의 같은 나이입니다. 체구도 비슷하고 그리고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췌장의 크기는 12%가 작고 췌장의 기능은 36.5%가 떨어져요. 우리나라가요? 네, 같은 체격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억울한 결과죠. 왜냐면 같은 체격과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췌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당뇨가 쉽게 걸릴 수 있고 또 한 번 생기면 악화가 되기가 쉬워서 그러다 보니까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1.5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당뇨하면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안 잡혀 이렇게 2형 당뇨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췌장이 약하다 보니까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좀 살다 보면 그들의 비만도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날씬한 거야. 아무리 맞아요, 뚱뚱한 맞아요. 사람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당뇨 인구가 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살만 빼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실제 진료를 해보면 사실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전체 당뇨 환자 중에 절반만 비만해요. 근데 이분들이 비만한 정도도 고도 비만 이런 게 아니라 경도 비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는. 그래서 경도 비만이다 보니까 비만 자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절반은 마른 체형이기는 한데 이분들은 마른 체형이라는 건 애초에 음식 관리와 운동이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애초에 잘하고 있는데 당뇨 진단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체중이 더 빠지고 그런데 생각보다 혈당이 또 안 잡혀요. 그래서 역효과가 나기도 하는데 가장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전체 다 합쳐서 한 공기만 드시는 70대 분이 오셨어요. 아침밥 3분의 1 공기, 점심밥 3분의 1 공기, 저녁밥 3분의 1 공기. 그래서 정말 뼈밖에 없으시고 그 3분의 1 공기 먹으면 또 혈당이 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1시간 운동, 점심 먹고 1시간 운동, 저녁 먹고 1시간 운동 이렇게 하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고 인슐린도 맞는데 8%대. 어머. 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의원에 오셨던 거는 혈당도 혈당인데 일단 또 합병증이 시작이 돼서 발저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오셔서 치료를 하셨는데 이렇게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음식이랑 운동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이 혈당이 되는 게 무조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서 합병증도 왔잖아요. 이분은 인슐린도 맞으시는데. 네, 요새는 또 문제가 저탄이라고 해서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췌장이 나 인슐린 덜 만들어도 되겠네. 오. 그래서 인슐린이 덜 만들어집니다. 아하. 네, 그래서 아직 당뇨 자체는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소가 뭐 5.8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량이 낮아져 있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탄수화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서 떡 먹고 빵 먹고 국수 먹고 제 췌장은 그래도 일을 하려고 애는 쓰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인 거죠. 잡곡밥. 네, 통곡물이 들어간 복합 탄수화물 드시라는 거지. 정제 탄수화물은 금해라. 빵이나 네. 떡이나 이런 거는 피하셔야죠. 물론 잡곡밥도 먹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먹으면 췌장이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뇨에 취약한 이유, 췌장만 작으면 다행인데 또 어떤 것이 우리가 또 취약합니까? 한약적으로 살펴봤을 때 간 기능, 그리고 소화 기능, 그리고 심장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취약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간은 왜 그러냐면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방출했다가 이게 간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간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한방에서 간이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손톱을 보시면 손톱이 세로줄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봐드릴까요? 그래도 세로줄이 조금 있기는 하잖아요. 약간 네. 꺼끌꺼끌하고 이러면 네.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소에 눈이 잘 충혈되시는 것들 그리고 또 술 한 잔 먹으면 얼굴 확 빨개지는 거 이런 것도 간 기능이 안 좋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아니 술 먹으면 빨개지는 건 이거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서라면서요. 그것도 맞는데 일단 간에서 또 해독을 해주는 게 술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또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지면 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흐름이 빨라지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특히 남성의 경우 유전적으로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좀 많이 피곤해하는 거 아닌가요?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피로해하고 잠을 잤는데도 피로해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쥐도 잘 나고요. 쥐도 잘 네, 우리 나고. 여행 가서 좀 많이 걷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 쥐 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그날 간 기능이 좀 떨어졌다. 간이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 보약을 1년 내내 먹는 사람들도 간 기능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아. 좋아지죠. 보강이 되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몸에 좋은 것도 1년 내내 먹으면 힘들다고 좀 쉬었다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간이 해독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좀 드시는데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드실 필요는 없다. 아하. 모든 영양제든. 두 번째 소화기인데 소화기 약하신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네. 이런 분들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더부룩하고. 네, 가스차고 이런 분들인데 소화 기능이 안 좋으면 결국 또 음식을 대사해줘야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식후혈당이 특히 높고 혈당 조절에 취약하죠. 소화기 기능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포만감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배가 좀 잘 안 고프기도 하고요. 속이 쓰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위장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분들은 문제가 식후혈당이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식후혈당이 2시간 만에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엄청 졸립고. 네, 맞아요. 식곤증도 바로 위장 건강이 안 좋다라는 신호이고요. 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또 죽을 먹으면 또 안 된다면서요. 이런 저작 능력이 중요해서. 근데 소화 기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는 죽이나 누룽지도 권하기도 해요. 혈당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흡수가 빠르니까 그만큼 또 빨리 떨어지는데 이분들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음식을 먹어야 소화기에 부담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소화기는 지금 위장뿐만 아니라 소장, 대장도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소화기라고 할 때는 넓게 이야기를 할 때는 위장, 소장, 대장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박사학위를 하면서 장내미생물 연구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50명과 정상인 50명의 대변을 채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내미생물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당뇨 환자가 유익균은 적고 유해균은 많다.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었던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장이 약한 분들은 다이어트 주사인 위고비를 맞았을 때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위고비 자체가 원래는 당뇨 주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보니까 비만 주사제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게 GLP-1이라고 하는 유사 약물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이게 장에 도달을 했을 때 GLP-1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얘가 췌장을 자극을 합니다. 인슐린 좀 만들어 이렇게 자극을 하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GLP-1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잡히는 거고 얘 때문에 장으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걸 지연을 시켜요. 그래서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는 건데 비만에 있어서는 포만감이 더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만 효과도 있는 건데요. 만약에 장내미생물 환경이 안 좋거나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GLP-1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장내미생물 균형이 좋은 분들은 위고비 효과가 좋고요. 반대로 장에 염증이 많다거나 장 균형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위고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심장형이라고 해서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많아요. 평소에 걱정 많고 불안 많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심장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또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 또 잠도 잘 못 자고 혈당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한국인들이 또 취약한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심장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뇨까지 걸릴 수도 있고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스트레스 하나만 사라져도 좀 심장이 좀 개선되고 좋아진 사례가 주변에 있으신가요? 실제 제 환자분 중에 있었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주 원인이 남편분이었어요. 제가 어떤 원인이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당화혈소는 9%가 넘었고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진료실에서 하셨거든요. 너무 걱정이 돼서 일단 상담이 끝나고 침을 놔드린 후에 남편분만 따로 모셔다가 오늘부터 나랑 약속을 해서 2가지를 꼭 지켜달라. 하나는 하루에 사랑한다 3번씩 말하기.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스킨십 해주기, 뭐 손을 잡든 허그를 해주든 이 두 가지 미션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 달째 드시더니 너무 좋아졌다 하시고 2달째에는 3달 패키지를 결제를 하셨기 때문에 한약이 한 달치가 남아있었어요. 제가 처방을 해드려야 하는 게 남아있었는데 원장님 저 병원 갔는데 당화혈수 다 좋아졌다고 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다 행복해지고 해서 이제 치료 안 하셔도 된다고 저한테 시간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치료가 종결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다 좋아진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당뇨 인구가 확 늘었고요. 당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당뇨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 그리고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음식은 예전에는 자연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조리를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공식품도 너무 많고 패스트푸드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열량에 고지방에 이렇게 먹게 되고 또 문제는 또 야식도 먹고 과식도 하게 되고 하니까 먹는 게 너무 일단 많아지고 열량도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활동량이 너무 줄어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네, 자동차도 생기고 가사노동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가사노동 하는 것 자체가 활동이고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고 그리고 수면도 많이 안 좋아졌죠.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잤잖아요. 근데 지금은 해가 져도 또 조명도 밝고 하기 때문에 늦게 자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쵸. 늦게 자고 수면의 네. 질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수면도 안 좋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네. 안 좋은 것들이 참 많아졌는데 네. 원장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운동하시는데요? 저는 하루에 1시간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요. 요가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 소화기, 심장 기능 약한 분들, 췌장까지 포함해서 당뇨에 좀 빈도가 노출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오시면 어떻게 처방을 하세요? 일단은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리는데요. 간 유형은 금주, 절주가 일단 핵심입니다. 간 기능에 가장 최악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술이거든요. 술을 안 먹으면 제일 좋고 절주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잠이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간이 낮에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휴식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밤에 수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화기 약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 외에는 안 먹는 거죠. 그래야 소화기를 비우고 자는데 그렇게 해야만 소화기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잘 된 음식은 뭐냐면 남들이 좋다는 음식 말고 내가 나한테. 먹고 나서 불편하지 않은 음식 그렇게 해야 조금씩 소화기가 개선이 되고요. 심장 유형이 조금 더 어렵기는 한데 이런 분들은 수면도 중요하고 그리고 평소에 호흡법이나 명상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에게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특히 커피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또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에 커피 끊기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췌장 기능 약하신 분들도 많아요. 한국형 당뇨에는 이런 분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어버리면 췌장이 나 할 일 없어 인슐린 만들 필요가 없네 라고 하면서 인슐린 분비량을 더 낮춰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간식을 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면 췌장은 또 소화 효소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휴식을 준다는 의미에서 밥은 먹고 간식은 끊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환기차가 췌장 회복에 좋기 때문에 환기차를 끓여다가 수시로 드시면 췌장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요. 췌장이 흉추 7, 8번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깨를 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 같은 걸로 직접적으로 그 부위를 자극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먹고 3-4시간 꼭 공복을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잠도 잘 자야 되잖아요. 원래는 좀 약간 배가 좀 포만감이 있을 때 잠이 잘 오는 거거든요. 그럼 3-4시간 지낼 때까지 내가 오늘 저녁을 한 조금 늦게 먹었는데 한 8시에 밥 숟가락을 놨어. 그러면 12시까지 안 자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2-3시간 있다가 그냥 졸리면 자야 되는 건지 잠이 또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때는 취침 시간은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이긴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계단을 오릅니다. 네. 지치라고 소화가 되라고요. 소화가 되라고. 네, 그래서 일단 소화를 시키고 자는 게 핵심이라서 3-4시간 동안 금식하세요. 이 문제는 사실 소화가 되라고 이 시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계단 타기라서 20층짜리 높이를 한 4-5번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이제 무릎이 망가질 수 있어요. 내려오는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야죠. 계단이라는 건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꺾기를 하면서 그때 잘못된 자세로 했다가는 무릎 망가지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밤새도록 췌장을 못 살게 안 굴려고 지금 소화를 다 시키고 자라는 건가요?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4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3-4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소화기를 비운 상태로 잡니다. 위장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이게 다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아, 금식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밥을 먹었어요. 8시에 밥 숟가락을 놨어.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10시에 자면 되는 거잖아요. 2시간밖에 금식을 못한 거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1시에 자는 게 좋죠. 그럴 때는. 아, 그러면 내가 누워있으면 췌장은 일을 안 해요? 잠에 빠지면? 일을 안 하고 쉬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에는. 나도 쉬고 장기도 쉬고. 아, 나는 내가 자는 동안 얘네들이 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소화를 안 시켜놓고 위장을 비우지 않고 자게 되면은 위장은 자는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뇌가 같이 휴식을 못 합니다. 뇌가 같이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굶는 게 낫겠네요. 잠을 빨리 자려면. 근데 굶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저녁밥을 하루는 굶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매일 굶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간단히 타서 마신다든가 해서 좀 위에 무리 없게 소식으로 해서 잠이 중요하다면 시간에 맞춰 잠을 자라고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지금은 바빠서 안 되는데 나중에 좀 삶이 많이 여유로워지면 조반석죽이라고 하잖아요. 저녁밥은 죽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실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디 센터 들어가고 이런 곳에서 조반석죽을 하는 곳이 있어요. 저녁밥은 그냥 죽 먹는 거죠. 그럼 먹으면 어느 정도 먹기 때문에 포만감도 조금 생기고 근데 소화는 또 잘 되고 잘 때 편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걸 하셔야지 뭔가 마시는 걸로 때우고 이러면 하루 이틀은 가능한데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죽이 혈당을 많이 높이진 않나요?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또 그만큼 빨리 떨어져요.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필요할 때는 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환기차를 권유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환기는 백숙할 때 꼭 넣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어디서 익숙하시죠? 팔며 이거 먹어서 어떤 게 좋아하시는데요? 환기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트나 시장에서 구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환기만 넣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약재를 넣어서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면 아까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상 범위로 올라옵니다. 진짜요? 네, 대다수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슐린 맞는 분들은 기복이 심해요, 혈당이. 근데 그런 기복이 많이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환기차를 일상에서 끓여 드시면 좋은데 물 1리터에 환기 한 줌 정도, 한 10g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끓여 드시면 되고 좀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럼 2줌. 한 20g 정도 넣어서 끓여 드시면 되는데 약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한 20-30분만 끓여다가 드시면 네. 되고 좀 진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물이 한 절반으로 졸을 때까지 좀 팔팔 끓여가지고 그 상태로 물 대신에 평소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당뇨를 졸업하면 당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온몸의 질환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실제 룩 어헤드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 12년 동안 당뇨 환자들을 추적 관찰을 했더니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발생 위험이 40%, 신장 질환 발생률은 33%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졸업의 기준이 뭔가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끊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아침에 수치를 재봤는데 정상 수치가 나왔어.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화혈색소를 보고하나요? 일단 가장 객관적인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보는데요. 당뇨 졸업의 정의 자체가 일단 의학적인 용어로는 당뇨 관해예요. 당뇨 관해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당뇨약을 모두 끊고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유지가 됐을 때 당뇨 관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뇨 졸업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당뇨를 졸업하는 게 비단 당뇨만 하나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사실은 좋아져야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얼른 당뇨 졸업하고 온 몸에 있는 질환도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체크를 하려면 이 바늘로 콱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당화혈색소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데요. 일단 일상에서는 혈당을 봐야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혈당을 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삼는 거는 사실 당화혈색소거든요. 3개월 동안에 내 혈당이 어땠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삼아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평균 생각하시면 되고. 성적을 내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하기도 하고 약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그 용량을 결정할 때도 당화혈색소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는 당화혈색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복 혈당이 있고 식후 혈당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복 혈당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후 혈당은 덜 먹거나 조금 더 운동하거나 하면 혈당이 좀 잡히거든요. 근데 공복 혈당은 그러거나 말거나 딱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그래서 공복 혈당이 조금 더 내가 재는 혈당들 중에서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복 혈당이 아주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공복 혈당을 낮추려면 평소 때 어떤 습관이 중요한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공복 혈당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탁상 달력에다가 아침마다 공복 혈당을 적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공복 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측정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고 나서 평소보다 높거나 낮을 때만 그 이유를 적으시고요. 평소랑 비슷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날은 네. 적고 끝. 근데 오늘은 높네? 내가 어제 늦게 잤나? 어제 내가 술 마셨나? 고기 먹어서 그런가? 소화가 안 되고 잤나? 이런 식으로 자꾸 적다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아, 회식할 때 높구나. 그렇구나. 늦게 잘 때 높구나. 하루 전날 정도 거는 외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환자분들이랑 쭉 해보니까 3가지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3-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아예 금식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3-4시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전제가 소화가 다 된 상태로 잔다. 요게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확인한 게 수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면을 환자분들에게 빨리 주무셔야 됩니다, 많이 주무세요라고 하시면 알겠다 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공복 혈당을 재보면 많이 자면 더 낮게 나오고 그리고 적게 자면 더 높게 나오고. 적당하게 그쵸, 잔 적당히. 날 7, 몇 시간으로 8시간으로 보세요? 봅니다. 7, 8시간. 연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에 관한 연구가 9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 오히려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사실 좀 야속하게도 많이 하면 다음날 기대를 하는데 생각보다 공복혈당 안 잡히고 또 운동 안 해서 걱정했는데 공복혈당 괜찮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단기적으로 공복혈당을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 시간을 좀 늘리는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아직도. 근데 이게 당뇨 환자들한테는 어떨까요? 아침을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속을 좀 비워놓는 게 나을까요? 저는 아침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아침을 안 먹고 공복 상태로 혈당을 1시간마다 재보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진짜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의학적으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침을 안 먹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이게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안 좋은 간식을 먹기 때문에 혈당의 변동폭이 커져요. 맞아요. 췌장에 무리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또 특히 또 당뇨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침을 안 먹고 당뇨약을 먹는 게 또 부담되기도 하고 저혈당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은 가급적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습관이 돼서 못 먹기도 하고 너무나 바빠서 나는 아침을 못 먹는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뭐 간단식이 있다면요? 일단은 습관 때문에 못 먹겠다, 바빠서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달걀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잖아요. 간편하고. 한 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위장에 부담이 돼서 아침 못 먹는 거다 이런 분들은 한약명으로는 산약이라고 하는데요. 마를 그냥 우유나 두유에다가 갈아서 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마가 왜 좋은데요?
마는 일단은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위장 보호 효과가 있어요. 아하. 포만감도 생기기도 하고 식이섬유가 많고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 대용식으로 괜찮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또 운동이 필수적이잖아요. 특별히 뭐 좀 추천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은 안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식후 10분은 뭐라도 하셔야 돼요. 앉아있기만 하나요? 누워있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냥 햇살 아래서 잠시 자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속은 더부룩해도. 10분만 걷고 누우십시오. 그러면 10분 10분이 정도는? 중요해요. 하루에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식후에 아하. 10분씩 쪼개서 운동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럼 빠른 걸음이에요? 천천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앉아있지만 않으면 일단 괜찮고요. 뭐 집안일을 하든 아니면 뭐 산책을 하든 계단 오르기를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면 저는 맨발 걷기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밥을 먹고 나서 맨발 걷기를 하면 소화가 잘 되고요. 소화 기능이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운동 효과가 있는 게 맨발 걷기를 하면 또 근육이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운동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수면에 도움이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줘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먹고 맨발 걷기를 찾으려면 저쪽에 황토발 길이 있어. 그러면 내가 방바닥에서라도 맨발을 걸어야 되는지 자갈판이라도 사서 좀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맨발 걷기에 근데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지압과 접지거든요. 그 네. 접지는 지구를 디뎌야 되는 거라서 만약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압판 아니면 계란판 한 10개 정도 재활용하는 날 구에다가 그 아픈 면이 있고 안 아픈 면이 있거든요. 그 안 아픈 면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으셔도 지압이 잘 되니까 효과가 좋아요. 주변에서 그 식후 혈당 확 치솟으면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 보니까 식후 혈당 스파이크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피해야 할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거꾸로 식사 네.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네. 야채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완만하게 잡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야채보다는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달걀. 달걀은 간편하고 또 완전 식품이잖아요. 단백질도 많고 그다음에 두부. 연두부가 또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막을 때 연두부 하나씩 드시면 되고 아니면 좀 더 포만감 있게 드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닭가슴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새 워낙 잘 나와가지고요. 한국형 식단은 어떤가요? 당뇨에 좋을까요? 아니면 아침 식사로는 굳이 권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식을 그래도 가장 많이 권하는 이유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갖춰서 먹으면 이게 가장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식단이 바로 한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밥을 지을 때 쌀밥 100%는 부담되잖아요. 혈당이 오를까 봐. 그리고 또 잡곡을 또 100% 넣으면 저당밥솥 있어요. 저당밥도 있죠.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네, 쌀밥을 사랑해서. 그쵸. 그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잡곡이 100%면 또 너무 거칠고 소화도 그쵸. 안 되기 때문에 쌀을 50% 정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한 2-3가지 소화가 잘 되는 잡곡이나 콩 같은 거 좀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가족들이 즐겨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이 나에게도 좋다.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조리법이 중요해요.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거꾸로 식사. 얼마든지 한식 가지고도 우리가 훌륭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당뇨가 제일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입니다. 근데 당뇨류나 합병증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사실 당화혈색소가 좋기는 한데 이것만 검사하기에는 우리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 검사를 꼭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항성 검사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인지 수치로 받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형 당뇨가 특히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 분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C펩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가 있고요. 똑같네요. 시페타이드. C펩타이드
펩타이드. C펩타이드. 네. 그것도 피 검사인가요? 네, 맞아요. 아하. 피 검사.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까지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에는 모세혈관 검사가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직접 현미경으로 검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검사를 하시고 종합적으로 몸 상태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검사는 당뇨가 많이 진행된 사람한테 요구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초기에 들어간 사람도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합병증까지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초기에도 검사를 하실 것을 권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뇨 초기에도 합병증이 많이들 오시거든요. 당뇨가 오래되면 10년 이상 됐을 때 당뇨 합병증이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진료를 해보면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망막병증이나 특히 발저림, 말초신경망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흔하게들 많이 오십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검사는 일반 병원에서 아니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도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혈액 검사가 가능한 곳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검사와 인슐린 분비량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요? 이거는 한간에는 그냥 당화혈색소만 해도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당뇨 초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화혈색소가 5.8인 전 단계인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의 당화혈색소 수치만 봤을 때는 나 이제 괜찮다. 아직 당뇨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겨우 5.8을 만들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지 않으면 저항성도 참고치라고 해서 정상 범위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심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탄을 안고 있는데 그쵸, 모르고 모르는 지나갈 거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마찬가지로 분비량도 네. 전 단계인 5.8이라고 똑같이 가정을 해봤을 때 이번에는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했는데 정상 범위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1 이상이어야 하는데 0. 몇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췌장이 이미 인슐린을 적게 분비를 하고 있는 췌장이 이미 지쳐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면 향후에 인슐린 분비가 이미 적어졌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혈관 검사가 있는데 저는 종합병원에서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어요. 보통 이제 큰 동맥들 위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모세혈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모세혈관은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조갑이 손톱 발톱 그 조갑 아래에 있는 그 주름진 피부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보는 건데요. 네. 그래서 나의 모세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인데 모세혈관이 합병증이랑 관련이 깊어서 네. 이거는 왜 종합검사할 때 돈 더 내고 좀 할 수 있도록 체크도 안 돼 있고,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종합병원에서는. 물론- 그럼 어디 가야 이 검사를 하죠? 이렇게 이것도 전화해가지고 검사 기계 있나요? 조갑주름?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없어서 하기 때문에. 원장님네는 이 모세혈관 검사 할 수 있나요? 있죠. 네. 조만간 한번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모세혈관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저도 한번 방송에서 했는데 정말 심각하게 끊어져 있더라고요. 해보셨어요? 네, 했어요. 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안 좋다는 건 구체적으로 당뇨에 있어서는 어떤 합병증을 내다보실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모세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리 3대 만성 합병증이라고 하거든요. 말초신경병증, 네. 그다음에 신증, 음. 그다음에 망막병증. 이 세 가지 합병증이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 합병증의 앞에 원래 붙는 정식 명칭이 미세혈관 합병증이거든요. 네. 특히 눈은 우리 충혈 잘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병증이 손발이 저리고 하는 건데 이런 말초신경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게 결국 혈관이거든요.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콩팥은 사구체로 이루어졌는데 사구체가 또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모세혈관 검사를 해보면 미세한 출혈이 있거나 이렇게 꼬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을 통해서 합병증을 조기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병이야 많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건 피가 나빠지고 탁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는 당뇨예요. 당뇨는 정말 만병의
정말 근원인 것 같아요. 합병증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건강한 노후는 이 당뇨를 꼭 알아야 되고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준 그 세 가지 검사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될까요? 저는 가급적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계속 변하거든요. 아, 근데 모세혈관도 저도 검사를 했더니 그 뒤로 계속 보면은 좋아집니다. 또 음식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 모세혈관이 개선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가급적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냥 당뇨하고 상관없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그래도 몸 상태를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시무시한 당뇨발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고 어떤 치료 과정을 잡으시는지요? 일단 당뇨발이 오기 전에 말초신경병증이 먼저 오거든요. 말초신경병증은 발이 저리고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들인데 이 경우에는 진짜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 6개월 이상 한약 치료를 하신 분들의 통계 결과가 88.2%가 호전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거의 다 나았다, 완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선이 빠른 이유가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되기 때문에 말초신경병증 단계에서는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괴사로 넘어가면 치료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옹저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탈저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괴사, 발괴사. 그때 쓰는 처방이 뭐 탕리산이나 아니면 선방할명음이나 이런 처방들을 쓰고 있는데 그 처방들의 원리가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약재들이 들어가요. 뭐 당기나 작약이나 청근 같은 약재들이 들어가고 염증을 확 꺼뜨려주는 금은화 같은 약재가 대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살을 돋게 해주는 또 환기가 또 나오는데 발이 썩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치료를 하면 일단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저리고 찌릿하고 하는 증상이 없어진다고 하시고 색이 좋아져요. 칙칙하고 검고 이러는데 이게 몇 달이나 먹어야?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하. 젊은 분들은 좀 더 빠르기도 하고 70 넘어가시면 조금 더디고요. 색이 먼저 바뀌고 증상이 먼저 완화가 되면서 검게 그 괴사가 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좋은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탈락이 되고 그러면 상처가 남거든요. 그 부분이 네. 이제 환기 같은 약재들이 힘을 써서 새살이 돋는 거죠. 40대 분은 2달 만에 좋아진 분도 있었고요. 절단 수술 앞두고 있었는데 좋아지셔서 수술도 피하고 완치가 됐었던 분도 있었고. 근데 자, 아무래도 그러면 반대로 말초신경병증에 있는 분이 그냥 손 놓고 있었어. 그러면 언제부터 막 괴사가 시작되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말초신경병증이 있는데 나는 저리고 찌릿하고 이런 증상은 또 초기거든요. 근데 또 진행이 많이 돼서 나는 요새 감각도 없고 뭐 다도 내 살 같지 않고 뭐 스펀지 두꺼운 거 된 것 같다, 뭐 양말 두꺼운 거 된 것 같다 이렇게 감각 저하까지 호소를 하시면 그럴 때는 이제 상처가 나도 잘 못 느끼고 상처가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짜 위험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뭐 손발 저리고 화끈거리는 건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어머니들 그냥 우습게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저렇게 감각까지 없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3가지 필수 검사를 하고 당뇨 약을 처방받아요. 그래서 먹고 치료가 되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당뇨약이 안 들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너무 안타깝게도 한 32%만 조절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뇨약을 70%는 먹고? 말이 안 들어요? 네, 당뇨약을 먹고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어야 치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율이 32%고요. 어쨌든 문제는 아직도 대다수가 70% 정도가 당뇨약을 먹어도 음식 운동 관리를 해도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게 당뇨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당뇨 환자들에게 평소에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는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환기를 가장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당장 살려고 안 그래도 환기를 이게 달달해서 맛이 좋잖아요. 아까 당귀 같은 건 정말 맛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삼계탕 끓일 네. 때 같이 먹어서 익숙하신 재료이기 때문에 네. 환기차 꾸준히 드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식후에는 환기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평소에는 환기차를 꾸준히 드시고요. 저는 오히려 어떤 음식이 혈당이 많이 낮아져 이렇게 물어보시면 보통 여주가 당뇨에 좋다, 뭐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5번을 챙겨 먹는 것보다 혈당 떨어뜨린다고. 근데 반대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음식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빵, 떡, 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걸 5개를 안 먹는 게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재미로 살지? 네. 아침에 나왔다 집에 들어가면 뭐 골고루 들어간 거 먹는다고 해도 영양적으로 결핍되지 않나? 요럴 때 어떤 걸 좀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메트포민을 많이 1차 약제로 쓰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먹는 약제인데요. 이걸 먹게 되면 결핍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B12라고 하는 영양소인데 이게 결핍이 되면 흔히 손발저림이 온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좀 영양소를 영양제로 보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타민 B12만 따로 팔지는 않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비타민 영양제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어도 또 충분히 이 정도는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새 건강기능식품도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바나바잎이 있어요. 바나나 잎? 바나바잎. 바나바잎. 예. 그래서 바나나에 이파리가 붙은 적이 없는데 생각했는데 네, 이건 바나바잎에 뭐예요? 코로솔산이 들어있는데 그 코로솔산이 식후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 라고 식약처에서 또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해줘서 그런 것들은 당뇨가 이미 있는 분들보다는 당뇨를 염려하시거나 전 단계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해서 드시더라고요. 괜히 이런 걸 먹으면 몸에서 일을 안 할까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미리 먹어두면 뭐 하나도 해가 될 건 없는 건가 봐요. 바나바 잎은 그래서 자연에서 또 유래된 걸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덜 하셔도 됩니다.